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덕수 전 총리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의 합법성을 갖추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의견서와 160장 발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한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엄 방조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수사 보완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 앞엔 이번 순방 성과 점검과 새 야당 지도부와의 협치 등 풀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려 인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3박 6일간 이어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첫 시험을 마쳤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 공식 결과물은 없었던 만큼 통상안보 후속협상과 북미 대화 등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 첫 본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고 검찰개혁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정리해야 합니다. 새 지도부가 꾸려진 야당과 협치 문제도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실하고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인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여야 강대강 대치로 경색된 전국을 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내부 총질 청산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데 내란당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경태 의원 비판에 장 대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필요한 시점이 오면 결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신임 당대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당대표 임기 둘째 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선거 기간의 일은 잊고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옷들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도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하자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우리 당원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명령하신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또 분열을 넘어서 포용해야 하고 화합해야 하고 하지만 전대 기간 신경전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내란당의 오명은 벗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전대 기간엔 내부 총질 세력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과거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향후 당론을 어기고 분열을 일으킬 경우 징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걸로 해석됩니다. 친한계는 장 대표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장 대표 중심으로 당 쇄신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초반부터 갈등 구도를 만들진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소위 검찰 개혁, 검찰 해체안을 두고 당정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지시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정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해체안 관련 당정대 협의가 전격 취소된 뒤 민주당 민영배 특위위원장이 취재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 위원장은 연일 신중론을 제기하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면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정 장관이 당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장관의 본분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검찰 해체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입니다. 수사 전담기구인 중수청을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당정 간 입장차의 핵심은 수사권 박탈 뒤 기소권만 가진 조직의 명칭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주장하지만 정 장관은 현행 헌법과도 맞는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검찰청 이름 유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검찰청 명칭을 없애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와 정성호 장관의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총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개헌법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수습하셨던 건 아닌가요? 청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개헌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국도하신 건 아닙니까? 개헌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한덕수 전 총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보다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각 사유입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방조를 한, 즉 작위에 의한 방조가 아니고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어떤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작위에 의한 범죄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든가 내란 부하 수행이라든가 이렇게 형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만큼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입증할 만큼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눈여겨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의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법원의 판결 때문에 사실 내란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처벌이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재헌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한다라는 것처럼 우리 서경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범죄자라고 하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총리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조금 달리 평가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가 6개인데 사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데 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느냐예요. 근데 그 거짓말의 내용도 상당히 처음 들었을 때도 얼토당토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겨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내란 세력들도 계속해서 거짓말, 모르쇠로 일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저는 좀 반드시 기각은 안 됐는데 참 아쉽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개업 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치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죄라도 선고한 것처럼 대응하는 듯 보입니다만 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본안에서의 판단을 등치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영장 단계에서 즉 피의자가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본안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된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는 법리로 구성하는 한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에 가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 결론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다만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대해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무총리만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말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국무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이 대단히 무한히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굳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은석 특검도 애초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그 임명 소회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엄밀하게 입증하려고 해야지 법리 구성을 통해서 처벌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고 이 부분은 특검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수사의 논리가 그만큼 빈약했던 것 아니냐,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사실 그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앞으로 본안에서 사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범죄 소명도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또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장 청구는 다시 좀 보완해서 하겠지만 또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장동혁 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취임 첫날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첫 최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 발언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해보면 전당대회 때 했던 발언들보다는 다소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예. 정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는데 적어도 첫 최고위 발언에서는 그보다는 한결 톤 다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당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이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더 규합을 해서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깨닫고 있을 것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은 집권하고 2년 반 동안 계속 나눗셈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공동정부를 만들었던 안철수 의원은 파문당하다시피 했고 김기현 대표조차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명품 가방 문제에 사과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선을 참패하고 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의 정치를 해서는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재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통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한 거절이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단순한 만남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단순하지 않은 만남은 무엇인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 같으면 뭐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좀 입법 추진을 조금 중단해 달라라든지.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 특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 보복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과 특검과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야당은 민심에 기대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야당의 대표가 거절을 한다?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국민들의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반대로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야당의 대표가 무작정 계속해서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당내 관계와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꾸려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첫 최고위부터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파열음이 나온 건데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당의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발언에 대해서요. 당의 최은석 수석 대변인이 예.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의 의미를 대단히 확대해서 우리가 조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당을 운영하는 입장이 돼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지 세를 규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한 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출당시킨다든가 축출한다든가라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한동훈 전 대표를 내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당 해산 공세에 대해서 방어막 하나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첫 최고위 회의라고 한다면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일 텐데 그렇게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한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정당사에서 흔히 있었던 말입니다. 저희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좀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당대회가 끝내고 처음으로 한 최고위원회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는 계속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당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내부 갈등 싸움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열하게 어떤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비판과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어쨌든 이 내부의 어떤 견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지면 세질수록 국민의힘의 단합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단합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여당에 대한 견제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렵겠지만 어떤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친한계와 같은 분들을 어떤 가운데서 적절하게 통합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과연 상견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제대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던 정청래 대표였는데 이번엔 장동혁 이 이름 세 글자가 나오자마자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듣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협량한 여당 대표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민주당은 이 정도로 최소한의 공존조차 부인하는 그런 협량한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철학은 민주당의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저런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 정청래 대표는 기승전 정당 해산 공세만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 결국 민생에 관해서는 어떠한 아젠다도 컨텐츠도 대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결국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언제까지 정당 해산 공세를 통해서 감출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청래 대표의 실력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당선 축하난을 보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당사에서 아무리 여당과 야당 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 사실 난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정도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한테 난 안 보냈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대표에게 난 안 보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난을 안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당내 분위기인 것이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면회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도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난을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보다도 이후에 여야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로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나갈 것으로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내의 강성 권리 당원들에게만 영합하겠다는 노선을 매우 뚜렷하게 걷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되물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협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이 강한 쪽에서 손을 내밀고 아량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인데 결국은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될 여당이 본분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 본다는 그 점을 명확하게 새기고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원로들조차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무겁게 새기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 대표와 장 대표의 관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여사 기소를 내일로 예고한 상태여서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인데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영 기자, 김 여사 조사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오전 10시에 이곳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5번째 조사인데 김 여사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 여사 구속기한이 휴일인 31일 만료돼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4차례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를 캐물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특검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이곳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은 13시간 반 만인 밤 11시 30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권 의원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면서 지난달 18일 통일교와 권 의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 당사도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인데 권 의원 추가 조사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경남 거제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포 영화 속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고양이 탈을 쓴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건데 어린이들을 포함해 손님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이 탈을 쓰고 분홍색 장갑을 낀 사람이 마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갑자기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갑니다. 흉기를 치켜들고 위협하는 신용도 합니다.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진정하라며 말리지만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납니다. 잠시 뒤 방패와 3단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하고 버리세요. 곧바로 난동범을 제압합니다. 선생님 지금 1시간 바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자로 공항에 합니다. 3명은 이제 앞에서 방패를 들고 시선을 끌고 테이저를 찬 나머지 인원이 뒤로 돌아서 10분간 난동을 부리다 검거된 20대 여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장난을 치듯 반응합니다. 들고 있었어요. 경찰은 여성을 강제 입원시키고 조사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텔방에 스스로를 감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해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이달 초 의사 2명이 셀프 감금을 하다 경찰에 구출됐는데 이번에도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지난 6일 이른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대학병원 의사를 구출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우체국 직원 사칭범의 전화에 이어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으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모텔로 가라는 중앙지검 검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이틀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외부와 접촉을 단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셀프 감금을 한 겁니다. 다행히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때 구출해 금전 피해는 없었습니다. 공포심이 더해질수록 금전적으로 탈취하기 훨씬 더 쉽잖아요. 길들이기가 쉽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해지겠어요. 또 다른 의사 B 씨도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셀프 감금을 하다 1억 원 송금 직전 구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이런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실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은행 송금 등을 범죄 조직이 통제하게 됩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형좀 받으셨나요?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특검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나는 결백하다, 당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권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뭐 나는 결백하니까 그러므로 당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진술 거부권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실질적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많이 해보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잘 알 거고요. 어쨌든 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특검실에서는 권 의원이 금품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인사 독대 자리를 주선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확보된 단서가 좀 있나요? 일단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독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본부장 진술에 의하면 오후 2시 독대 자리 이전에 오전 10시에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핵심적으로 수첩의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5일에 서울의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 그때 1억 원이 전달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에는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그리고 그 날 윤영호 본부장의 배우자의 그 휴대폰에서는 그 현금 상자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이 의원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기 위한 행위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물증 또 진술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물증들과 증거들 상황을 보면 권성동 의원에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좌나 수표를 통해서 금품 수수 자체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단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리 메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 증거면은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특검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현직 의원 신분이니까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냥 소수 야당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체포 동의안 만약에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가면 체포 동의안 통과가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특검팀 앞서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검팀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더군다나 네. 강성 지도부가 선출된 이유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법 24조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고 적법하게 법 집행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만약 특검이 이번에도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뭐 지금 주장은 500만 전체 당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특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제 통일교 교인들 명단을 가지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협조를 해서 그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 적극적으로 밝히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검의 이 통일교원 당원 가입 수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거기에 지금 일단은 통일교가요. 그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당원들까지도 많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범죄, 예컨대 뭐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구속 후 5번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기소는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한이 다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뭐 조금 전에 봤던 권성동 의원 케이스와 같이 그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될 건데요.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 여사가 내일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첫 구속 기소고요. 또 역대 대통령 부부 중에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이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 재판에서 가지고 나올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관계 확인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 공범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에 의해서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해야 될 과제가 특검에게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범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원이란 지위가 필요한 신분범의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은 관여 안 했다.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였다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소식은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올 3월부터 시행됐던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다음 달부터 다시 바뀝니다. 기존의 비닐봉투 보관 방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절연 테이프 부착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은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내에선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도록 했지만 출국 심사 지연과 환경오염 우려, 비닐이 화재 차단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보조 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절연 테이프는
그 보조 배터리의 이물질 유입이나 합선 방지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이고요. 승객이나 항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기내 앞뒤에 격리 보관 가방도 2개 이상 실어야 합니다. 격리 보관 가방은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면 불을 끈 뒤 물을 채워 보관하는 주머니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기내 선반에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붙여 내부 온도 변화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대책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기내 충전도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보조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안전 감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지난해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덕영 감독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건국전쟁 1편에 이어서요, 다음 달에 건국전쟁 2, 다음 달 10일에 이제 네.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편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그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건국전이 작년에 이제 건국전 1편이 개봉이 됐는데 네. 117만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못다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다가 예. 중간에 좀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 이승만이 사실 굉장히 왜곡되고 비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탐구하다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소위 예. 우리가 이제 해방정국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가곡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좌익과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국전쟁 2에서는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공산주의를 주목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정세를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한국은 그 공산주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중국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또 휴전선 너머에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공산주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됐어야 되는 나라인데 사실상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교육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점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좌익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2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고 박진경 대령이 인물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박 대령은 어떤 인물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셨는지, 주목하게 되셨는지. 그 포스터 제작할 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전에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박진경 대령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48년도 해방전국의 역사를 탐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동일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한 77년 동안, 70여 년 동안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거든요. 거의 이제 악마화됐죠, 사실상.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48년도 제주사선 관련해갖고 박진경 대령이 똑같은 처지에 처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48년 5월 6일 날 부임이 돼서 43일 동안 이제 제주 11년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시다가 당시에 남노당,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43일 복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현재 제주 4.3 사건의 네. 모든 총 책임자, 강경 진압의 책임자다. 제주도민 30만 명을 뭐 이렇게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인데 굉장히 거짓된 정보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명해서 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좀 올바로 바로잡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4.3 사건 등의 이제 해방 후에 현대사에 민감한 장면들 재조명하신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재평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건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규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4.3 사건을 위해서 이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이제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이거를 CNN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한 폭동과 명예회복. 근데 지금 이제 대략 한 7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제주도 가면은 정말 국가가 지은 근사한 제주 자선 기념관도 있고 보상도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게 앞부분에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규명이 돼야지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2에서는 이제 좌우 모든 진영 향해서 극단적인 정치 싸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의 영역에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올바로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가 올바로 기록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 4.3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제주 4.3 진상보고서 200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남로당이 일으켰던 그러니까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이 폭동과 반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거의. 이런 부분들은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좀 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1편 관객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2편에는 어느 정도 관객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2편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17만 명이 관객이 이제 영화를 보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관객 스코어였고 개인적으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안에서 감독으로서 얼마나 진실한 객관적 사실을 담아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한 2, 3년 동안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료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화 보시면 1편보다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영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학생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개학 첫 주 어린 아이들이 희생된 참극에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교정을 빠져나오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미니애폴리스 남부의 한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격이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여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학생으로 총격 당시 개학맞이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I was just at church, and I heard something like really loud, like I thought it was fireworks in the church, and then I saw the shooting. I was scared that I wasn't going to see her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really. 총격범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성당 창문을 통해 소총을 발사했고 이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격 전 SNS에 정치 메시지가 적힌 총기 영상과 유서 형태의 글, 성당 도면까지 올려 계획 범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he shooter was armed with a rifle, a shotgun, and a pistol.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violence against innocent children and other people worshiping.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연방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개학 첫 주 학생을 향한 폭력 사태에 지역사회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진로 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드론 조종 체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을 앞두고 곳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양시청에서 열린 미래 진로 박람회 현장입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이 드론을 아슬아슬하게 목표물 사이로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모형 총을 손에 꽉 쥐며 사격 연습을 하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던 진로 박람회에는 관내 중학생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박람회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소개되고 있었나요? 네, 박람회 주제가 미래 진로였는데요. 인공지능, 드론, 로봇 같은 신산업 분야가 많았습니다. 총 16개 분야로 나뉜 이날 박람회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학생들은 미래와 관련된 영역 중에 드론과 AI, 그리고 3D 프린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꽃 디자이너나 미디어 아트 등 문화 창작 관련 직업 체험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8월도 이제 곧 끝이 나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폭염특보는 남부에 이어 중부 곳곳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밤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 33도, 울산은 31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 중부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